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명 중에 네. 2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책 내용은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 합니다. 제목은 Why Nations Fail 이건데 사실 이 내용에 무척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어떤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하는 얘기는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정확하지 않다. 100% 딱 맞지 않다. 총균세도 겁니다. 있었고요. 총균세도 있었고 아주 예전에는 이제 뭐 막스 베버 같이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기독교 국가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동아시아의 유교를 믿는 유교 생활권에 있는 나라는 뭐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살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실증적으로 100% 들어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외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책은 그래도 상당히 실증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책에 대해서 그 노벨상을 주는 건데 아주 명확하게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하는 얘기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뭐 소수의 사람만이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는 가난해진다 라는 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가 하는데 이 책에서는 딱 2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 그 2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제도적으로 돼 있는 확립된 곳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면 내 돈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그것이 그것을 보장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반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그 인센티브가 없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제 평등의 가치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한 구조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가 다 잘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은 인정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나라, 뭐 독재 국가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많은 것을 컨트롤해서 개인이 움직여도 더 이상 어떻게 뭐 자기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된 나라는 부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로 구분되는 것보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2가지를 두고 있어요. 왜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는가. 그러니까 이 노벨상을 타게 된 책의 이 핵심 2 국가가 이제 한국과 북한이네요. 그렇죠. 한국과 북한이 한 예고 또 하나는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멕시코의 이 반으로 갈라진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선으로만 이게 갈라져 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그 노갈레스라는 도시인데 미국이 반을 이제 흡수해서 미국 노갈레스 시가 있고 멕시코의 노갈레스 시가 있는데 똑같은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있는 노갈레스는 잘 살고 그 멕시코의 노갈레스는 못 산다는 거죠. 날씨도 똑같고 위치도 같은데 위치도 같고 문화권도 똑같고 인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도 그거죠. 인종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남한이 북한보다 지금 30배 이상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독재자인 박정희가 이끄는 남한은 왜 잘 살게 됐느냐. 그것은 사유재산이 인정됐고 그리고 초기에는 뭐 재벌이라는 이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를 이제
해외에 자금을 끌어와서 이쪽을 밀어줬지만 네. 점점 많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거든요. 예,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그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네. 자기가 수확한 작물을 자기가 소비하던 거에서 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수확한 거를 잘 팔게 도로도 내주고 네. 그리고 저수지도 짓고 네. 농지도 잘 닦아주니까 예. 이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많이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잘 살게 됐고 네. 북한의 경우는 일단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몇 김일성 일가 내지는 소수 엘리트만이 경제활동의 주요 활동자로 하다 보니까 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수에 그치다 보니까 북한은 못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노갈레스 시의 경우도 미국에 있는 쪽은 정치, 경제적,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북한과 남한 모두 이제 뭐 독재라는 것은 일단 뭐 공통적인 분모라고도 볼 수 그렇죠. 보겠지만 예. 추진한 이 국가의 이 체제 제도는 북한에서는 우리가 다 갖겠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국민들이 다시 그걸 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독식하는 경우는 가난한 국가가 되는 네. 거지만 그 성과가 경제 활동하는 열심히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네. 그렇다면 그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경제적 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네. 이 두 가지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원문이고요. 네. 요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예요. 네. 번역서입니다. 네. 번역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번역서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네. 그 포용적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지금 신문이나 뭐 책을 예. 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문이나 모든 언론에서 포용과 착취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번역서에 의하면 포용적 제도를 정치 경제적으로 포용적 제도를 수행하는 곳은 잘 살고 네. 그리고 착취적 제도는 못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포용과 착취만을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포용이라는 거는 네. 복지국가를 의미하기도 예. 하고 평등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공동체 국가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를 포용한다라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포용하는 거고 착취라는 것은 보통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네. 착취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이제 자본가들이 한 자본가라는 계층이 대중이라는 계층을 네. 뺏어 먹는다는 게 이제 빼앗는다는 게 착취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박정희와 김일성이라면 누가 포용이냐라고 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은 포용이고 네. 박정희의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 경제 권력이 없는 사람을 착취했다. 이렇게 혼동이 되는 거죠. 그 용어가 이게 애매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네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문을 찾아서 네.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원문에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여기 이 표에서 보시면 그 포용적 제도라고 돼 있는 게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한 거는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을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했고 네. 익스트랙팅 인스티튜션을 착취적 제도라고 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뜻은 뭐냐? 네.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하도록 유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제 활동에 포함시킨다는 네.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인클루시브가 inclusive, 예. 포함이라는 얘기고 네. 익스트랙팅이라는 것은 사람 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몇몇을 뽑아 쓴다는 거예요.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수만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을 소수만으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포용과 착취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은 유인 포함 제도, 유인 포함적 제도, 익스트랙팅 인스티튜션을 배제, 추출적 제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덜 헷갈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포용과 착취라고 번역을 하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경제 활동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발전을 한 거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소수만을 추출해서 썼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만 표현을 하면 이 영문에 의하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제 착취로 포용과 착취라고 번역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을 했다는 이 겁니다. 착취가 이제 북한을 지칭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엉뚱하게 이제 자본과 이런 이제 이념에 껴버리면서 이게 엉뚱하게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이게 착취가 적용돼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용이라고 생각하면 포용적 제도를 쓰면은 부강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복지, 평등, 많은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우르고 포함을 시킨 이 전부를 이게 아우르면, 그렇다면 경제 발전을 못하는 나라가 없을 거죠. 사람들은 결국 이 책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낙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포용만 막 한다고 해서 발전을 하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사실 처음 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 단어 해석 하나 차이로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이게 정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을 되게 좀 문제를 삼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함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칸다나비아 국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플러스 이제 복지 국가를 지향을 해서 상당히 경제도 한 10만 불 정도 발전을 하고 복지 혜택도 엄청나게 큰 나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도 이제 지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무슨 그럼 왜 그러냐? 이 이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한 다음에 쓰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잘 하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적다면 발전을 할 거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후퇴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복지 국가를 이제 동시에 추진한 경우는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한꺼번에 됐지만, 스웨덴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막말로 포용적 정책을 썼다고요. 불법 이민자도 많이 대거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오히려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혼란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기반한 복지가 실현되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도록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 부강한 나라도 될 수 있고, 이 국가의 부로 복지 혜택도 줄 수 있다.